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 사건을 수사하는 이 경찰과 검찰의 발걸음이 지금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SNS로 피신하는 유사 범죄자들의 행적이 포착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제2, 제3의 N번방 운영자가 붙잡혔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N번방의 핵심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강되는 시점에서 더 핵심적인 인물은 따로 있었다 하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언론에 이 보도된 사실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거대한 이 빙산이 녹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시간을 좀 느리거나 단축시키는 일,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노력에 달려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시간을 헛두루 쓰고 또 감시자들의 눈이 흐려질 때 이 단죄의 칼날이 무뎌지고 정의는 길을 펴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리고요. 알아둬야 할 국제 뉴스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희정의 문화비평에서는 3월의 세상을 떠난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의 삶과 또 여성들에게 울림을 준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문자로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에 KBS 1라디오 치시면은 들어오셔서 보시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네요. 벌써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남자님, 서은교님, 오직님, 네, 수차채님, 네, 유튜브로 먼저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최희철님, 권영묵님, 방산월님, 네, 진호님, 신정수님, 5336님, 이중우님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인사들 건네주셨습니다. 계속 또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뉴스픽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제가 오프닝에서 다뤘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에 관련된 소식. 검찰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된다. 뭐 이미 신상 공개가 됐고 오늘 언급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래 언론에 의해서 이 조주빈 씨라는 인물의 얼굴, 이름 등이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네. 어제 경찰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름, 나이,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 인권이라던가 또 뭐 2차 피해 공개 제한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조 씨가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수감이 됐던 상황에서 경찰서를 나서게 되는데 그때 오늘 오전 취재진에게 사실상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가 됐고요. 이 조 씨가 발언을 좀 하기도 했는데 네. 글쎄 이게 뭐 무슨 뜻인지는 뭐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조 씨가 뭐 일부 유명 언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또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는 분들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시민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좀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에서는 지금 이 조 씨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공유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신원 특정 작업을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유료 회원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또 이 조 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서 1억 3천만 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서는 아마 범죄 수익으로 이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네. 현재 뭐 어쨌든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 혹시 마약이나 마약 소지나 뭐 투약 관련된 범위가 있는지도 혐의가 있는지도 경찰에서는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뭐 그동안에 지금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대학 시절 뭐 얘기 또 봉사활동 이야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범죄자 이중성을 좀 부각하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또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절차를 무시하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또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한 것도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다뤄야 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그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뭐 보육원의 봉사활동을 뭐 50번 이상 했고 네. 평범한 뭐 청년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중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보도의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람은 사실 뭐 누구나 다 이중적입니다. 이중 아니라 저는 뭐 다중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우리 주변의 어떤 한 젊은이가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본인이 굳이 낀다 그러면 말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와서 참 많은 말을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타인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죄의식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을 때의 그 맥락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제2, 제3의 조주빈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맥락 네.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괴물로 만드는 그 사회 구조적 인식이나 어떤 맥락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도에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어떤 특정 위주의 경마식 보도는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방송을 합니다만 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갈 수 있는 말은 특히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쓰는 말 중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씻고 빨리 회복을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받은 이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건가라는 또 다른 낙인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범죄자에 대해서 뭐 짐승 같은 본능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짐승이나 악마가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람이 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짐승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 본능에 따라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면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며칠 전 방송에서 악마 같은 짓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언론에 대한 지침을 보면서 저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지금 지침이 나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또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지침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언론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꼭 이 지침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정말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뭐 또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열심히 취재하는 건 좋은데 저도 예전에 취재 현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방송에 아마 피해자들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간 뭐 자발적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목소리를 변조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찾아가거나 이런 건 굉장히 사실은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인터뷰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피해자 신원이 이미 사실은 유출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 보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공분이 있는 기사는 사실은 조회수가 높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론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자살 보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자살 보도를 할 때 너무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었냐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언론사들에서 많이 요즘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하나 어떤 재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너무 끔찍한 걸 생생하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묘사하지 말라고 지금 언론계에서 계속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묘사하는 것은 사실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흥미위주의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송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지 그것을 짚는 게 저는 지금의 언론의 역할이고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 처벌 물론 중요합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지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입법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정말 고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언론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어딘지 알려주시네요. 네. 자, 근데 지금 앞서 송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이제 각 부처 대응들이 나오는데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을 해도 지금 처벌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혜연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군요. 이 내용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예, 법무부에서 어제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런 영상을 그냥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그런 여부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냐. 예, 이런 법적 공백은 사실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어떤 범죄 주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관전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미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형사사법 공조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 전해드리면 어제 여러 가지 뭐 부처에서도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 이 범죄 수익을 찾아내서 기소 전에 물수보전 제도를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기소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전이라는 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빨리 압수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몰수를 하면은 그동안 뭐 재산을 어떤 다른 쪽으로 도피시키거나 쓸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반드시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통보해서 세무조사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은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앞으로 범부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만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 부처에서 종합범죄 대책 수립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요. 여가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도 있고 사실은 아동 관련 일부 사항은 또 보건복지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나와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법률 지원이 돼야 되는지 심도 있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이번에 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어서 상시적인 그 들여다보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번에 대통령 담화 이후에 참 각 부처나 국회나 다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 시점에 꼭 항상 늦게 대응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라넷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게 아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소란의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뭐 다크웹이라든가 웹하드 카르텔이라든가 또 그 승리의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거든요. 지금 엠번방을 잡고 나면은 또 다른 지금 뭐 디스코드라는 게 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든 정답을 찾을 것이다. 이걸 발각해서 찾아내면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시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 건, 뭐 5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국민들이 500만 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언급해 주셨듯이 감시자의 역할을 또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보면 심지어 뭐 동료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합성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상 속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어떤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정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선거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야 비례정당의 후보 명단이 이제 확정이 돼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할, 또 눈에 너무 띄어서 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인물들은 누구인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정치판이 참 정신이 없어요. 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시간도 없지만은 예. 이거를 갑자기 비례 위성 정당들을 막 만들다 보니까 정당도 급소화되고 후보들도 거의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그 후보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보면 1번 비례 1번이 신현영 네. 예, 지금 여성 이번에 후보죠? 예, 보통 이제 예. 지금 여성 후보가 다 1번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왜 선거는 보통 바람을 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텔레비에 좀 자주 나오면서 그 이번에 1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예. 8번을 맡았습니다. 거의 예.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KBS 공영 노조의 반발을 좀 사고 있는데 네. 사실 언론과 어떤 그 정치는. 권력이라는 네.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적당한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필요한데 이렇게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정치로 막 바로 직행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은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을 하고 있지만은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이 들고요. 네. 비례 9번을 맡은 양희원영 그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은 그 전에는 이제 비례 연합당 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녹색당 지지를 선언했다가 갑자기 또 신민당 후보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또 제가 느끼는 것이 정치를 비례 후보긴 하지만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예.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 네.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위성 정당 둘 다 할 것 없이 도대체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저희도 계속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저는 이 비례대표 공천이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 검증이 일단 제대로 됐느냐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국민들이 어떤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당이 어떤 것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는 것에서 기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막중한 어떤 의무를 띠고 있는 게 비례대표인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막 순번도 막 바뀌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고 하면서 과연 말 그대로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아는 이제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번 명단을 쭉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사실 우리가 지난해 타다 사건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국회가 이해가 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가 이런 의제를 뭐 핵심 사항이 아니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문가라든가 혹은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기후환경 문제라든가 뭐 탄소세를 비롯한 전 세계 움직임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좀 넓은 시야를 갖춘 환경 전문가들도 좀 앞번호에 배치를 해서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를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앞번호에 좀 배치를 했다면 좋았겠다. 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비례대표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17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장양숙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비례 1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함이 장애인이고 네. 우리도 한번 달았는데 물론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장양숙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죠.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일부분이라도 국회부터 바꾸려고 굉장히 어쨌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네. 18대 총선에서 강명순 부스러기 사람 나능의 이세장을 당시 이세장. 1번으로 예. 발탁을 했는데 빈민가의 데모라고 불렸던 맞습니다. 분입니다. 예. 이분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았던 어떤 숨겨진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다른 인물들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새누리당에 있던 젊은 의원들이 우리 당이 부자 정당, 웰빙 정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보수가 따뜻한 보수, 소외된 사람들도 껴안을 수 있는 보수를 가야 되는데 어떤 인물을 영입해야 하냐는 고심 끝에 빈민운동을 하는 분을 모셔보자라고 의견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분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아닌지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국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일부분이라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그룹을 영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비례대표라는 특성상 약자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문제를 현장에서 느꼈던 분들을 모시는 작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예전에 이자스민 의원 그렇죠. 한번 했었잖아요. 많이 언급했죠. 예. 이건 뭐 특정 정치인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1호로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이죠. 이번에 정의당 9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도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재 영입을 시도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어떤 가치나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인물들이 비례에 많이 좀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하는 아쉬움도 들기도 하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하나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치매 노인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24일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19로 숨진 환자 124명 중에 네. 치매 환자가 34명. 27.4%에 이른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치매가 있는 고령의 확진자, 노인 확진자들은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떤 의미냐면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이 좀 많이 힘들다. 돌봐줘야 될 사람 병원에서 일단 입원을 많이 꺼린다. 아하.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나 가족이 같이 입원해서 그럼 돌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가족 동반 입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매에 걸린 노인이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증상 호소 같은 걸 제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이 심하게 진행된 뒤에나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또 발견되고 나서도 치료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치매 환자 확진자가 아닌 그냥 치매 환자도 사실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확진된 치매 환자는 사실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인데 이분들이 치료가 어렵다고 우선순위에서 밀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돌봄 치료가 필요한데 방법이 뭐냐. 예. 가정 내 의료 지원 서비스를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의료기관 상황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막무가내로 비판할 수만은 없는 것 같고 뭔가 그렇지만 대책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고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마디씩 들어보겠네요. 저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이런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사실 생존과의 전투라고 하거든요. 가족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현장 중심의 지원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된다고 보고요. 해외 사례를 봤는데 지금 참 해외도 안타까운 사례가 많던데 스페인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의 노인들이 그냥 방치된 채 발견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이 왔을 때 가장 취약한 층이 사실 노년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노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올해 3월 업무보고 계획을 하면서 치매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그때 많이 냈었는데 감염병 상황에서 치매 노인을 어떻게 돌보지에 대한 뭐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치매 환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병원에 이제 그 간호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가족 입원해서 갔는데 치매 노인이
병상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병인이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치매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이 밤새 간병인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 떴을 때는 또 이 치매 노인을 굉장히 구박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제 이 노인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코 골고 자는 보호사를 깨우기가 힘드니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가족 딸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굉장히 친절한 그 간병인으로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어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참 힘들게 많은 좋은 일을 하시고 잘 돌보시고 계십니다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셔서 치매가 걸리면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도 못하는데 인간의 존엄이 저렇게 짓밟힐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떤 가정에서 치매 환자 확진자라든가 아니면은 지체장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생사를 갖다 주면 밥을 해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대책이 아니라 저는 좀 뭐 은퇴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아니면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그런 분들을 좀 잘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IoT라고 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과 가족들에게 동의를 얻는다면 일부분이라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최소한 뭐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안위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족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방법도 한번 도입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